同学们大家好. 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중국어 강독 실습 1에 그 학습 자료실에 올렸던 문법 자료, 현대 중국어의 가장 핵심이 된다고 생각되는 10개의 주제에 대한 정리를 해놓은 문법 자료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는 다음 달에 신화사에서 출판되는 중국어 독해 실습이라는 교재, 저의 저서인데요. 중국어 독해 실습이라는 저의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 공지를 받았을 텐데요. 23일 날 이제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7일이니까요. 7일이니까 한 15일 정도 남았습니다. 2주 넘게 남았는데 2주 동안 2주 동안 기말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제가 이제 그 학생들과 페이스톡으로 대화를 하는 중에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 제가 과제도 열심히 하고 중국어 단어도 열심히 외우는데 중국어 문장을 읽으려고 하면은 익숙하게 읽어지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끊겨지고 잘 읽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말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해보려고 해보니까 해석이 잘 안 돼요. 하나하나씩 단어는 알겠는데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중국어를 학습하는 방법은 첫 번째 단어 공부를 하는 거죠. 단어 공부를 한다 하면 세 가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먼저 한어 병음을 익히고 뜻을 익히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단어 공부를 한다 하면 세 가지인데요. 단어의 한어 병음을 익히고 뜻을 익히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단어 공부를 한 다음에 바로 해석을 하려면 절대 되지가 않아요. 읽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읽는 연습을 해서 무엇을 올리냐면 위간, 어감을 높여야 됩니다. 말의 감각이죠. 중국어에 대한 감각을 높여야 돼요. 중국어의 감각을 높이는데 큰 소리로 읽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큰 소리로 읽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큰 소리로 중국어 문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한어 병음을 보고서 읽지만 한어 병음을 보고서 읽지 않는 정도까지 익숙하게 읽을 수 있을 정도까지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어 병음을 보든지 혹은 보지 않고 열심히 읽는 연습을 해서 감각을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해석을 할 때는 길은 문장은 문장 성분을 판정하고 그 문장 성분의 판정에 따라 가지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받아쓰기 연습입니다. 팅시에 리엔시 받아쓰기 연습. 중국 문장을 듣고 적어보는 것, 그리고 확인해 보는 것. 본문과 자신이 쓴 것을 확인해서 틀린 것은 수정하는 것. 이것이 팅시에 리엔시인데 마지막 단계입니다. 단어 공부, 읽는 연습, 해석, 그리고 팅시에 리엔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계에서는 지금 읽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자기 전에 5분에서 10분, 기상해서 5분 내지 10분 정도 큰 소리로 읽으시면 돼요. 읽는 데 집중해서 자신의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읽는 데 집중해서 읽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감이 올라가고 해석도 되고 읽는 것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고 결국에 고급자로 올라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교재는 HSK 4급 정도에 딱 맞는 교재예요. HSK 4급 정도에 딱 맞는 교재입니다. HSK 4급이 없는 학생이라면 이 교재로 열심히 단어 공부, 읽는 연습, 해석 연습, 팅시리엔시를 열심히 하시면 4급은 거뜬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학기 때 개설된 중국어 강독 실습 2를 들으셔서 중국어 강독 실습 2는 이것보다 약간 단어량이 많고 지문이 많아지는 차이입니다. 문법 수준이 많이 어려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5급 준비할 때 중국어 강독 실습 2로 단어 공부, 읽는 연습, 해석 연습, 팅시 리인시를 하셔가지고 5급을 충분히 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때 5급을 따시는 게 좋겠죠. 4학년 때는 바쁘잖아요. 여러 가지로. 다른 일 하시고 2학년, 3학년 때 열심히 하셔서 4급, 5급을 HSK 4급, 5급을 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6월 23일에 있는 기말고사 준비 잘 하시고요. 아침 저녁으로 읽는 연습 큰 소리로 읽으셔야 됩니다. 큰 소리로 읽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기말 시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10가지 문법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좀 많아요, 양이.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대략적으로 하고 30분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30분 이내에 동영상 하나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품사인데요. 품사. 여러분들이 이 문법 자료 내가 올려놓은 거는 출력을 하셔가지고 틈틈이 공부를 하십시오.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10가지 주제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주제예요. 여러분들이 초급을 넘어서 중급으로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주제입니다. HSK 5급을 따고자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올려놓은 거를 출력을 하셔가지고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면 나한테 언제든지 문자, 페이스톡, 보이스톡으로 하시면 저와 언제든지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물어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품사인데요. 품사는 단어의 문법적 쓰임과 어휘적 의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한 것입니다. 문법적 쓰임과 어휘적 의미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사와 허사로 크게 나눕니다. 실사는 실제적 어휘적 의미가 있는 단어, 실제적 어휘적 의미가 있는 단어, 실사, 보다, 산 이런 것들이죠. 허사는 실제적 어휘적 의미보다는 문법적 의미를 가진 단어, 예를 들면 我们的学校할 때 더 구조조사죠. 看了吃饭할 때 러 완료의 의미, 어법적 의미,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看了吃饭할 때 러 이런 것입니다. 看了书 책을 보다 我看了书 할 때 칸 뒤에 붙을 러 이런 것이 허사가 되겠죠. 크게 우리는 12개의 품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수사, 양사, 대명사, 부사, 개사, 접속사, 조사, 의성사, 감탄사입니다. 개사는 중개한다는 뜻으로서 개인데요. 문장 내에서 동사와 목적어를 중개해줘요. 동사와 목적어를 중개해줍니다. 앞에 위치한다는 의미로서 전치사라고도 표현합니다. 개사는. 이 내용은 조용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법 단위가 있습니다. 문법 단위는 문법 분석을 하게 될 때 짧은 문장의 경우에는 사실 그냥 봐도 구조가 이해되고 의미가 이해되지만 좀 중간 정도 혹은 길은 문장은 도저히 그냥 봐가지고 혹은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법 분석이 필요한데 그럴 때 기본적인 단위를 문법 단위라고 합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형태소, 단어, 구, 문장입니다. 형태소, 단어, 구, 문장. 형태소는 가장 작은
음과 뜻의 결합체입니다. 가장 작은 음과 뜻의 결합체입니다. 문법의 최소 단위입니다. 예를 들면 민, 쭈어, 부터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단어는 독립적으로 운용 가능한 가장 작은 문법 단위입니다. 단어는 독립적으로 운용 가능한 가장 작은 문법 단위입니다. 예를 들면 따, 탱, 도서관 등이 단어의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입니다. 구, 즈주라고 하는데요. 중국어로 즈주, 단어의 결합이죠. 단어의 조합, 단어와 단어가 결합된 것. 구인데 단어와 단어가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조합되어 문장을 구성하는 더 큰 단위가 된 것을 구라고 합니다. 구는 이후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学校他来 등등이 구가 되겠습니다. 문장은 독립적으로 완전한 뜻을 나타내는 언어 단위입니다. 독립적으로 완전한 뜻을 나타내는 언어 단위입니다. 最近身体怎么样?他在学校学习汉语 등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인데요. 句子成分이라고 합니다. 句子成分, 문장 성분. 문장 내에서 구분할 수 있는 각각의 성분을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주요 성분, 주어, 수로동사, 목적어. 그리고 비주요 성분, 관형어, 부사어, 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어, 수로동사, 목적어, 그리고 관형어, 부사어, 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어는 문장 내에서 주부, 술부로 문장을 나눌 때 주부에서의 주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타라이 할 때 타, 这个同志是作家 할 때 这个同志 이것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수로는 통상 수로 동사라고 하는데요. 수로는 수로 동사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로는 문장 성분에서 하는 얘기고 동사는 품사에서 하는 얘기라 서로 다른 측면에서 하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문장이 주부와 술부로 나눌 수 있을 때문에 수로 안에 동사가 존재하거든요. 핵심 요소인. 그렇기 때문에 수로와 동사가 서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수로 동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수로 동사는 주어에 대한 서술입니다. 你们商量商量 너희들 상의해봐라 할 때 동사 부분 商量商量 树叶黄了 树叶黄了 나뭇잎이 노랗게 되었다 할 때 황 등이 수로 동사가 되겠습니다. 목적어는 동사 뒤에 동사와 연대하는 성분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他们看过这部电影 할 때这部电影我们需要休息我们需要休息 할 때 休息 등이 되겠습니다. 관형어는 명사를 수식 제한하는 낱말이나 구를 관형어라고 합니다. 前边的路 앞쪽의 길 前边的路 할 때 前边的我喜欢白颜色我喜欢白颜色 나는 흰색을 좋아하는데白 이런 것이 관형어가 되겠습니다. 부사어는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 제한하는 것을 부사어라고 합니다. 任务很明确任务很明确 임무가 매우 명확하다 할 때 很, 이 明确를 수식하고 있죠. 很 같은 거. 他刚刚走了 깡깡 이 조를 수식하고 있죠. 이런 깡깡 같은 거 이런 거를 부사어라고 합니다. 보어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이 동사나 형용사를 보충 설명하는 낱말이나 구를 보어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이 중심어고요. 뒤에 있는 것이 보어입니다. 그래서 중심어 뒤에 놓여서 동작의 결과나 방향, 정도나 상태, 가능 여부, 수량 등을 보충 설명합니다. 我做完了课题 할 때 완 같은 경우 그리고 他唱得很好 할 때 很好 이런 것이 보어가 되겠죠. 그래서 6개 문장 성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장을 해석하고 분석할 때 문장을 이루는 성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외울 때 주어, 수로동사,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보호가 어렵다면 중국어로 외우십시오. 主树兵 띵庄부 主树兵 띵庄부 主 주어, 수 수로 동사, 빈 목적어, 띵 관형어, 庄 부사어, 부 보어 主树兵 띵庄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主树兵은 주요 성분, 주어 수로 동사 목적 주요 성분, 띵庄부 부사 관형어, 부사어, 보어는 비주요 성분에서 6가지를 이루게 됩니다. 구가 되겠습니다. 구. 다음에 구가 될 텐데요. 즈주라고 하는데요. 단어와 단어가 일정한 규칙으로 결합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실사와 실사의 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문장의 구조는 구의 구조와 기본적으로 일치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워서 4급도 따고 5급도 따고 사회에 나가서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중국어를 통해서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업 기회를 잡고 취업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통해서 많은 사업 기회와 발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어를 잘해야 되겠죠. 그죠? 잘하기 위해서 공인 성적도 취득하고 중국인과 교류하고 어학연수도 가고 교환학생도 가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의 핵심은 중국어 문장을 잘 구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어를 알고 문법을 알고 등등을 여러 가지 하지만 여러분들의 핵심 목표는 중국어 문장을 말하고 쓰고 읽고 쓰기 4가지 영역에서 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근본 목적은 중국어 문장을 말하고 쓰고 읽고 쓰기를 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핵심 목표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장의 구조가 구의 구조와 일치한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 구조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문장의 구조를 알 수 있는 것이니까. 현대 중국어에는 8가지의 구의 구조가 있습니다. 편정구, 동보구, 동빈구, 주술구, 연합구, 동의구, 연동구, 겸호구입니다. 8가지의 구의 구조가 있습니다. 편정구는 앞에 나오는 관형어가 혹은 앞에 나오는 부사어가 뒷부분에 나오는 중심어를 수식하고 있는, 즉 앞에 있는 것이 편, 뒤에 있는 것이 정인 구조입니다. 잉시용 치가이, 영웅의 기계,群众的智慧, 군중의 지혜, 十分热烈, 매우 열렬하다, 紧张的劳动, 긴장하게 일한다, 긴장되어서 일한다. 앞에 있는 것이 뒤를 수식하는 형태, 편정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보구인데요. 앞에 있는 것이 수로 동사, 뒤에 있는 것이 보어인 구조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을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干得好, 잘했다. 听不明白, 들었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 일이 되어서 이해할 가능성이 없다. 去一趟, 한번 가다. 高兴地跳起来, 기뻐서 껑충껑충 뛰다.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성분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죠. 이런 것이 동사 보호 구조입니다. 세 번째, 동사 목적어 구조. 앞부분이 뒷부분을 지배하는 관계입니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입니다. 수로 동사와 목적어, 수로 동사 더하기 목적어의 형식입니다. 读书, 讨论问题, 吃饭, 信王, 이런 구조가 동사 목적어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 수로 구조인데요. 주어 수로 구조. 주어가 있고 수로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计较, 大家讨论, 이런 형태죠. 주어 수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구인데요. 연합구. 둘 혹은 그 이상의 부분이 구성 부분 사이에 병렬적이거나 선택적인 것입니다. 등가입니다. 구성 성분이 서로 가치가 같대 등가인 경우 연합구라고 합니다. 调查研究, 北京、上海和广州
웨이다, 质朴, 今天或明天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동의구. 두 부분이 중복되어 동일한 사물을 지시합니다. 중국의首都 베이징, 他们야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연합구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경대 교수들인데요. 6번은 연합구다. 그래서 6번을 5번에 넣어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7번 연동구. 두 개 이상의 동사가 연이어서 나오며 그들 사이에는 앞에 살펴봤던 주어 수로 구조, 연합 구조, 동사 목적어 구조, 편정 구조, 동보 구조 이런 관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앞에 동사 이렇게 나열된 거죠. 나비 시에즈 붓을 들어서 글을 쓰다, 조고 쥐 카이만 걸어가서 문을 열다. 8번 겸어구가 되겠습니다. 겸어구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동빈구와 하나의 주어 수로 구조가 겹쳐서 나옵니다. 어떤 명사상 성분이 있으면 앞에 동사의 목적어, 뒤에 동사의 주어를 이것이 겸하고 있을 때 겸어구라고 합니다. 랑워조 나를 가게 하라. 랑워조 나를 가게 하라. 使他相信 그를 믿게 하다. 使他相信 이렇게다. 8번 겸어구는 이건 연속된 동작이기 때문에 연동구로 봐야 된다. 연동구로 봐야 된다 해서 8번을 7번으로 넣어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경대 교수들인데요. 아까 6번을 5번으로 넣어서 본다고 그랬죠. 8번을 7번으로 넣어서 본다고 그랬습니다. 즉 북경대 교수들의 눈에는 현대 중국어의 구의 구조는 6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8가지로 배운데 그 사람들은 6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수량구, 쌍거, 108条등 방위구, 시후변, 开会前, 장지ang和 황허 之间 이런 방위를 나타내는 구도 독립해야 된다. 수량구나 방위구도 구로 독립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8가지 더하기 2 해가지고 10개가 되겠죠. 즉 현대 중국의 구조는 8가지 설, 6가지 설, 10가지 설이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중에 8가지 설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의 기능상의 분류는 구의 핵심 요소가 명사이냐, 동사이냐, 형용사이냐에 따라서 명사성구, 동사성구, 형용사성구라고 합니다. 이 핵심적인 것이 동사성질이냐, 명사성질이냐, 형용사성질이냐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로 기능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의 쓰임을 보겠습니다. 더의 쓰임은 우리가 강의 중간에 한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관형어와 중심어 사이에 소유와 수식 관계를 나타내는 더. 두 번째, 동사 더, 형용사 더, 명사나 대명사 더가 돼서 명사화가 이루어져서 뭐뭐하는 사람,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세 번째, 서술문의 끝에 와서 확신의 어기를 강화시킬 때. 네 번째, 시더 구문에서의 더. 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태조사입니다. 동태조사. 동사의 뒤에 쓰여서 동사의 완료, 지속, 경험 등의 문법 의미를 표현하는 표지를 동태조사라고 합니다. 시태조사라고도 해요. 왜? 동작의 양태, 시간의 양태가 같냐면 동사는 일반적으로 시간을 포함하고 있어요. 동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먹었다, 먹기 시작과 끝이 있죠. 여행하다, 여행하는 시작과 끝입니다. 동사는 필연적으로 시간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작의 양태는 시간의 양태에서 동태조사, 시태조사 같이 쓰입니다. 영어로는 aspect라고 그러고요. 중국어로 티 혹은 뚱타이라고 하는데요. 동작의 내부 구성을 보는 시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완료가 되었다. 동작이 지속되고 있다. 동작이 경험되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의 내부 구성을 보는 시각입니다.
완료 동태, 그리고 지속 동태, 경험 동태가 있는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셔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러저거 대표적인 동태조사 러저거 이외에도 起来하고 시아취를 동태조사라고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동태조사가 5개가 있게 됩니다. 동태조사가 5개가 있게 됩니다. 起来하고 시아취에 대한 것도 예문을 들어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어는 중심어 뒤에서 중심어를 보충 설명하는 성분입니다. 결과보어, 방향보어, 정도보어, 상태보어, 가능보어, 수령보어 등이 있습니다. 먼저 결과보어, 동사 뒤에 쓰여서 동작이나 변화의 결과를 보충하는 성분을 결과보어라고 합니다. 동사나 형용사가 주로 쓰입니다. 吃饱了, 睡好了, 做完了, 打破了 등이 되겠죠. 결과보어의 문법적인 특징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3가지를 써놨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향보어, 어떤 동작이나 행위에 따라 사람이나 사물이 이동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방향보어라고 합니다. 방향보어에는 단순 방향보어와 복합 방향보어 2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방향보어는 방향동사 라이하고 취가 다른 동사에 쓰여서 동작이 행해지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이를 단순 방향보어라고 합니다. 이때 동작이 심리적인 참초점, 중심점이라고도 하는데 심리적인 참초점, 중심점에 다가올 때 라이를 쓰고 멀어질 때 취를 씁니다. 我借来一本书, 我借来一本书, 나는 한 권책을 빌려왔다. 중심 레퍼런스 참초점에 가까이 오는 거죠. 我妈给大哥寄去一封信. 나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다 할 때 참초점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취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 방향보어는 라이하고 취에다가 단순 방향보어, 단순 방향동사 라이하고 취에다가 또 방향동사 7개를 해서 만듭니다. 방향동사 7개는 上下进出후 구어 치인데요. 7개인데요. 그 7개는 우리가 정육면체를 생각해 봤을 때 이 공간에서 우리가 오르가고 내려가고 들어가고 나오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외울 필요가 없겠죠. 정육면체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상하 진추는 그대로 외우지 않고 확보가 됐고요. 후이구어치, 후이는 돌아가다, 구어는 지나가다, 치는 일어나다, 후이구어치는 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시아, 진추, 후이구어치 7개, 라이하고 치, 27, 14죠. 총 14개의 복합방향보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추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개의 복합방향보어가 생기게 됩니다. 13개의 복합방향보어가 생기게 됩니다. 복합방향보어가 방향을 나타낼 때는 2개가 있기 때문에 2개를 다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빤진취, 운반에 들어가다 할 때 빤, 운반하다, 찐, 들어가다, 취는 참초점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고요. 조시아 로라이, 건물을 내려오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라는 뜻인데요. 시아, 내려오는 거죠. 시아, 내려오는 거고 라이는 참초점에 가까우는 거니까 건물의 아래층이 1층이 참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걸어 내려오다 이렇게 해석되겠고요. 방향보어는 또 확장된 용법이 있어요. 확장된 용법은 좀 고급 수준의 내용입니다. 확장된 용법은 좀 고급 수준의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급이나 초급, 중급 정도 되는 문법서를 보시고서 문법서에 소개되어 있는 방향보어의 확장 용법을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편법의 제한으로 확장 용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도보어가 있겠습니다. 정도보어, 동사나 형용사의 뒤에 쓰여서 정도를 나타내는 보어를 나타냅니다. 정도보어를 쓸 때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구조조사 더를 쓰고 그 뒤에 보어를 쓰게 됩니다. 상태보어도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어떤 동사나 형용사 뒤에 구조수사 더를 쓰고 그 뒤에 상태를 나타내는 보호가 오게 됩니다. 정도보호와 상태보호는 일반적으로 같은 것으로 봅니다. 이 둘의 구분은 정도보호는 보호가 좀 짧은 거, 상태보호는 좀 그 상태보호의 길이가 좀 긴 거, 그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능보호가 되겠습니다. 가능보호, 어떤 동작을 통한 결과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표현하게 됩니다. 세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나 결과보호, 동사 방향보호 구조에다가 중간에 긍정일 땐 떠, 부정일 땐 뿌를 넣는 방법. 두 번째, 동사 더了, 긍정이죠. 동사 뿌了 형식으로 하는 것. 세 번째, 동사 더, 긍정, 동사 뿌더, 부정이죠. 동사 더, 동사 뿌더 형식이 되는 것. 세 번째 형식은 단어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면 단어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나 동사 플러스 결과보호나 방향보호에다가 더나 뿌를 넣는 경우, 내용은 또 지부주, 내용이 많아서 기억할 수가 없다 할 때 지부주, 그죠? 书包太重了拿不起来 拿起来에다가 뿌를 넣은 거죠. 들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첫 번째 형태가 되겠고요. 두 번째 형태는 我们队一定赢得了日本队. 우리는 일본 팀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 赢得了, 赢得了, 긍정得了를 붙인 거죠. 이길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天晴了看起来雪下不了了 내릴 수가 없다. 下不了了, 눈이 내릴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동사 더, 동사 뿌더입니다. 예를 들면 바부더, 뽑을 수 없다. 꽈이부더, 어쩐지. 꾸부더, 돌볼 수 없다. 헌부더, 한스럽다. 지더, 할 가치가 있다. 셔더, 아깝지 않다. 등등. 이런 거 이미 단어화가 된 가능보호 형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형태, 총 이렇게 세 번째 형식이 있고 세 가지 형식이 있고 해석은 동사할 수 없다. 동사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됩니다. 그 다음에 수량보호, 동작과 변화의 횟수를 나타내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동작과 변화의 횟수를 나타내는 것. 예를 들어 동량보호입니다. 这部电影我已经看了2遍了. 이 영화를 나는 이미 2번 보았다. 동작의 양이죠. 2번. 李明打了我一拳. 이밍은 나를 한 번 때렸다. 때린 동작. 그 다음에 시간보호입니다. 시간의 양인데요. 시간의 양. 我在上海住了3年了. 시간의 양. 手术进行了8个小时. 수술이 8시간 진행됐다. 수술의 시간의 양. 비교 수량 보호, 비교문에 쓰이는 수량구입니다. 妹妹比姐姐小5岁. 여동생은 누이에 비해서 5살 어리다 할 때 비교문에 쓰이는 수량보호. 这个南瓜比那个重 이진 이 호박은 그것보다 한 근 정도 더 무겁다 할 때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바자문이나 빼이자문이 나와 있는데요. 바자문이나 빼이자문 이것도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번 학기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바자문이나 빼이자문 이 제공된 문법 자료를 읽어보십시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바자문이나 빼이자문 읽어보십시오. 지금 대륙이나 대만에서 나오는 문법 논문 중에서 바자문이나 빼이자문으로 학위를 쓰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바자문, 빼이자문 중요하니까 여러 번 읽어보시고 익숙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문인데요. 복문도 개인적으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미관계가 밀접한 2개 혹은 2개 이상의 단문으로 구라고도 하죠.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복문을 이루는 단문을 절 혹은 구라고 하고요. 중국어의 복문은 각 절 사이의 관계가 대등한 것, 연합복문이라고 하고요. 주절, 종속절로 이루어진 것, 종속복문,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연합복문과 종속복문,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연합복문에는 병렬복문, 순접복문, 점층복문, 선택복문이 있습니다. 종속복문에는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게 종속복문이라고 했죠.
전환복문, 인과복문, 조건복문, 가정복문, 목적복문이 있습니다. 총 9개의 복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예문을 잘 보면서 연합복문 4개, 종속복문 5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보시고, 우리가 복문에는 단문이 이루어진 2개 이상 이루어진 게 복문인데, 단문은 대개 동사가 하나 출현하죠. 복문은 2개 이상의 단문이니까 동사가 2개 이상 출현하겠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복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